심리 지배나 가스라이팅으로 있는 직접적인 사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판에서 아직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정에는 사실 이제 그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라는 용어를 피하는 이유가 법정에서 포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재판을 쓴 변호사이자 작가 도진기입니다. 네, 사회재판은 추리소설이라기보다 법정소설인데요. 줄거리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양길과 지훈이라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양길이 지훈을 꿰어서 필리핀 세부로 같이 오게 한 다음에 지훈을 살해합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또 수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질식시켜서 살해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현지에서 화장해버리고 남은 그 유골 가루만 가지고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훈이 사망 직전에 그에게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 수익자가 엉뚱하게도 양길이 했던 겁니다. 이 양길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살인을 했던 거죠. 유족의 고발로 이 양길에 대해서 살인죄 수사가 시작되고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반면에 그 양길과 반대편에 지훈의 약혼녀인 선재가 있습니다. 선재는 이 재판에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양길이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응분의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 양길의 범행을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재는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중형을 확신합니다. 또 판사의 태도도 그랬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1심 선고 결과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 결과에 선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재판 절차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 양길은 이제 무죄를 선고받자 바로 직후에 원래 자신의 목적이었던 보험사를 상대로 그에게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한 선재는 양길의 최종 목적인 보험금 청구를 좌절시키고 양길에게 처벌을 받고자 고군분투하게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의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법정에는 사실 이제 그 가스라이팅,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피하는 이유가 일단 법전에 없는 용어인데다가 특히 가스라이팅 같은 용어는 심리학계에서도 정식으로 인정된 용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이 심리지배를 당해서 범죄를 했다거나 심리지배를 당해서 자살했다거나 이런 식의 구성을 하게 되면 사람의 내면이잖아요. 법정에서 포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지배와 비슷한 것으로 심신미약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가 엄격한 검증 과정을 한 달 정도 거친 다음에 판사가 판단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판사가 이제 그런 절차 없이 사건 경과 기록만 보고 심리지배가 있었다 없었다 혹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도록 맡겨지는 거니까 좀 불확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식으로 재판에 도입을 하기가 좀 신중해지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모두들 잘 아시는 그 계곡살인 이연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그걸 심리지배 살인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연애가 남편을 가스라이팅 심리지배해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라는 식으로 살인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심리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작위 살인을 인정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뛰어내렸는데 보고도 구하지 않았다, 부작위했다, 그래서 살인했다라는 식으로 구성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남편을 심리지배해서 뛰어내리게 했다라고 인정하려니까 어딘가 뭐 주술사스럽고 뭔가 불확정하고 애매한 거예요. 내면이고. 그래서 법원은 일단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그만큼 심리지배나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하는 것을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심리지배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재판이나 범죄에 작용하는 것이 여러 국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심리지배해서 자살로 이끌었다, 심리지배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문제됐던 것이 미국에 미셸 카터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였는데 자신의 18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 남자친구한테 계속적으로 죽어라, 자살해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결국은 트럭에서 가스를 피워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15개월 정도 구금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 살인이 인정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그 보스턴 칼리지 유인형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계 여성인데 필리핀계 우툴라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그 수만 통의 문자 메시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내면서 그중에 수백 통이 너 죽어라, 자살해라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겁니다. 결국 그 가스라이팅 끝에 그 남자친구는 자기 대학 졸업식 날 뛰어내려서 자살합니다. 근데 그 여성 역시도 과실치사로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살인이 직접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심리지배나 가스라이팅으로 있는 직접적인 사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판에서 아직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심리지배의 또 다른 국면으로 하수인들을 심리지배해서 범죄에 동원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실 재판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판사가 적당히 보고 이 사람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주무락 펴락하면서 범죄에 동원했다고 한다면 양형에 참고해서 좀 이쪽에 뭐 형을 가중한다든지 심리지배를 당한 쪽은 좀 형을 감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 쓰는 것은 굉장히 또 신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하급심에서도 심리지배로 범죄에 뭐 동원했다 이런 정도의 서술하는 판결은 한 2억 개 정도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고, 심리지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은 있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했었느냐 이런 것들을 확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악당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근본 원리가 그거거든요. 근본 이념이 추구하는 바가 옛날에 인민재판식으로 누가 의심스럽다면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뭐 매달고 했던 그런 시절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엄격한 증거법칙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의 어떤 지도 원리 같은 것들이 전부 동아줄처럼 이런 절차를 칭칭 동여매고 있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있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입증이 되어야지 유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무죄 추정 원칙도 있습니다. 이런 온갖 절차와 증거 법칙들로 철저히 감아놓고 이걸 다 거쳐야만 그 끝에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유죄를 하라는 게 형사 절차의 원칙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나 정황 같은 것도 이 사람이 되게 의심스럽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간접 증거나 정황 같은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조금 확신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범인을 가리키는 증거, 직접 증거, DNA나 목격적인 지문, 혈흔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라는 경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예전에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비판을 받으니까 그나마 마련한 제도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소송 기록, 사건 기록, 열람 복사권이거든요. 사건 내용을 뭐라도 알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유명무실했던 것이, 열람 복사하러 가면 그게 원칙적으로는 불허가인데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허가해 주는 것이 대부분 본인이 낸 서류들이었어요. 고소장, 본인의 진술조서. 근데 그 본인이 낸 거니까 복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는 피해자에게 열람 복사권이 있다라고 명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절차에 참여하다 보면 좀 분노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인데, 제가 이제 이 소설에서 그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소설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행히도 법이 개정이 돼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열람 복사를 해주되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갈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건대 이 조항 때문에 막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조금 판사들이 허가에 조금 신중한, 인색한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쓴 소설입니다.